안녕하세요, 여러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자, 이번 시험은요, 크게 난이도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평년보다는 계산 문제 형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론을 알면 계산은 우리 산수 수준의 그런 난이도였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계산 문제도 큰 무리 없이 잘 풀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보통은 우리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징수법은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거는 평년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재화의 수입은요, 말 그대로 국외에서 어떠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화를 수입했을 때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누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즉, 이 수출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세를 해야 되는 그 납세지가 어디가 되는 걸까? 자, 납세지는요, 이 세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죠. 소재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4번 보기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자, 어디다? 이 세관 소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한 것을 우리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원칙적으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금액이 확정되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납세 의무 확정은요, 신고 납세 제도이냐 또는 정부 부과 세목이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 확정 시기가 달라진다. 자, 일단 그러면 1번 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요거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우리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아까 전에 우리 원칙적인 경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즉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즉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즉 이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언제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 용어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용어도 특강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자, 1번 보시면 납세자. 자,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일단 납세 의무자에서는 우리 연대 납세 의무자와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보증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납세 의무자, 괄호에 연대 납세 의무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 되겠고, 우리 참고로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저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틀린 것은 1번 바로 나왔죠. 자, 바로 나왔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고요. 자, 일단은 우리 1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우리 세법상 뭐뭐뭐뭐 금액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필요경비 성격을 제외한 이익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회계 시간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회계에서 뭐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이러한 개념처럼 우리 세법에서도요. 근로소득 금액, 어떠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을 차감한 그런 이익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금액은요. 총급여, 이게 수익 개념이 되겠고 이 급여는요. 우리가 필요경비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죠. 그걸 바로 근로소득 공제라고 한다. 자, 2번 일용 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근로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자,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고 그 1당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소득공제뿐만 아니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해주죠. 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 55%의 세액공제 또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은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1당 15만 원씩 그리고 세액공제 55%까지 모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맞고요. 3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방금 봤듯이 일용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적용을 해주는데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둘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1번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 2번 용역의 공급은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영무를 제공하는 것. 자, 그리고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자, 우리
용역의 제공은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거, 이렇게 역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호텔이라는 그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거, 이게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재화의 수입, 우리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도 봤지만 재화의 수입이라는 건 뭐다? 국외에서 국내에 어떠한 재화를 들여오는 거, 요거를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재화의 수입은요, 첫 번째, 이렇게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아직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즉 이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우리나라 오면서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에 있는 그 재화가 반입되는 것이, 아, 이제야 수입됐다, 재화가 반입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이제 수출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수출 절차를 밟아서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고,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수출을 하려면 배에 실어야겠죠. 그래서 선적까지 완료가 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난 물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려고 수출 신고 수리까지 받고서, 그리고 배에 실기까지 했다. 그럼 얘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떠난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를 떠났다. 근데 얘가 떠나서 가야 되는데 다시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면 이거는 새롭게 재화가 수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입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물품, 그리고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고, 그리고 선적까지 완료한 것을 다시 반입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이때 이렇게 반입되는 그 공간이 보세구역. 자, 보세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을 보류하는 구역이라고 해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외국 땅이나 마찬가지다. 세금을 보류하는 거. 물리적으로는 우리 땅이지만 아직 세금을 보류하겠다라는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보세구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때, 그때를 우리 반입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얘는 아직 배에 실진 않았기 때문에 얘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얘를 다시 반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수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입하는 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모두 다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수출 신고가 수리되고 그다음 선적까지 완료된 물품을 다시 반입했을 때, 그때는 수입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기억본 보시면,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이거는 우리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 과세가 되는 대상을 물어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즉 토지라든지 건물,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들이죠, 권리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 등이 있는데, 여기서 임차권이라는 거 또 있어요. 자, 임차권. 근데 이러한 임차권은요,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임차권,
에 대해서 부동산의 권리로 보아서 뭐에 해당한다? 양도에 대해서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니은번 보시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요거는 임차권이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얘는 제외가 된다가 옳은 표현이 되겠고, 자, 디귿번.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자, 얘는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간다. 자, 리을번 보시면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영업권이라는 게 뭐예요? 자, 영업권은요. 우리 일상 용어에서 권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권리금. 자, 내가 카페를 하는데 정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다가 내가 카페 운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내 카페를 누가 사간대요. 근데 난 5천만 원에 팔기 싫죠. 한 8천만 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차액인 3천만 원 내가 더 받은 거 있죠? 그 3천만 원이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금을 우리 세법상 용어로는 영업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러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거, 이 영업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이건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이 영업권과 같이 내 카페 건물 있죠? 내가 이 카페 건물주예요. 그래서 내가 카페를 내가 실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카페 건물 자체를 통째로 양도했을 때, 그럼 그 양도가액에 내가 8천만 원을 팔았으면 이 양도가액에 영업권까지 포함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는 것은 그건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어떨 때? 사업용 고정 자산, 이러한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러한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그때 이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기억번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고, 자, 1번.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의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와 법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지죠. 자, 우리 법인 내에 직원들끼리 어떠한 조직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조직을 구성한 것에 우리 회사가 어떠한 돈을 줬을 때 그 금액이 이 단체가 법인이면 우리 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서, 자, 그때는 우리 접대비로 본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 만약에 그 단체가 법인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법인인 때는 접대비로 본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2번.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우리 주주가 부담해야 되는 접대비를 우리 법인이 대신 지출했다? 이거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거죠?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접대비라는 송금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죠? 맞는 표현이 되겠고, 3번. 자,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했대요. 자, 이거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금전 이외로 제공을 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현물로 기부한 거잖아. 현물로 기부. 돈이 아닌 물건으로 기부한 경우, 자, 이때는요, 그 기부금의 성격이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경우, 자, 이때 현물 기부금은요, 어떤 금액으로 평가를 하느냐?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건다.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우리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자, 이때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 해서 시가, 그리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현물 기부금의 평가는 일단 이렇게 그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달라진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 금전 외 자산으로 했을 때 시가에 따라 산정하지 않죠? 자, 요거는 우리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뭘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번.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 자, 요거는 입금에 산입하나요? 자, 일단 법인세 자체는 뭐예요? 우리 법인이 법인세를 냈으면 그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즉, 법인세 자체가 손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입금으로 보지 않아야 공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환급받은 금액 또한 입금 불산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억번은 입금에 산입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보기로 내려오면 자, 기억번 너무나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제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본 감소 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죽음의 반환회 등 결손의 보전 충당한 금액. 자,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금을 줄이면서 이익이 생겼다. 자, 무슨 차익? 감자 차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자 차익은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이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뭘로 보지 않는다?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기억번 제끼고 니은번 맞으니까 지금 정답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같이 마저 볼게요. 디귿번.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외국 납부 세액 중 그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액 공제. 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외국에서 그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배당금 속에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반환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잖아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과세하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세액 공제라는 형식으로 세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즉 세액에서 빼준다라는 얘기는 입금으로 일단 모두 다 잡아놓고 입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세액, 밑에 세액에서 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입금으로 봐야지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거죠. 그렇죠? 입금에서도 빼고 세액에서도 빼면 그럼 이중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디귿번은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월 결손금 보전. 자, 우리 채무 면제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이득 본 경우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입금 산입이에요. 원칙은 입금 산입인데 지금
이렇게 2월 결손금을 보존하는 중단됐대요. 이 불쌍한 애들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거기 마이너스 메꿨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은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빼고 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세무조정 자료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겉으로는 계산 문제인데 이거 사실 이거 산수잖아요. 이거 계산은 그냥 말 그대로 산수인 거고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거 세무조정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 일단은 우리 각삼년도 소득을 물어봤고요. 뭐부터 출발한다?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여기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 이익. 자,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평가증, 자산을 평가해서 이익을 계상했다?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얘는 입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을 잡았어? 그래, 회계는 이익일지 몰라도 우리 세법은 그거 입금으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어떤 조정?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이 1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000만 원. 그쵸? 해서 이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자, 사택유지비 1,0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대요. 자, 일단은 이러한 사택유지비는요. 요거는 우리 어느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일단 사택유지비는 자, 출자 임원이 사택유지비를 받았다?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요.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는 얘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출자 임원이 아닌 사택유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액주주인 임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임원은 맞고 주주라고 하면 그래 출자를 했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출자 임원에서는요 누굴 제외한다? 소액주주. 여기서 이 출자 임원에서는요 소액주주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비용으로 계산했어? 그래, 우리 송금도 오케이, 인정해줄게. 자, 세무조정 없고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는 우리 사주조합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대요. 자, 우리 사주조합은요, 우리 세법상 많이 좀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요 500만 원은 손금으로 인정해준다. 자, 그 다음에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1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자, 이때 우리 상근이 아닌 임원, 그러면 한마디로 비상근 임원이잖아요. 자, 이러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요. 그 보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케이, 손금으로 봐줘요. 그래서 지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금으로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무조정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세무조정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평가증. 자, 이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증은 입금 불산입하여서 이 당기순이익 1억 원에 마이너스 해서 1억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하게 되면 각삼도 소득은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세금 탐루 혐의를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우리 세무조사를 할 때 원칙은 통합조사 원칙이에요. 그죠? 통합조사 원칙인데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맞고요. 2번 조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3번 명의 위장, 차명 계좌 이용을 통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대요. 자, 그런 경우에는 부분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 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우리 원칙은 통합 조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 조사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조사도 그걸 2회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조사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납세자를 위한 사유 2가지를 빼고는 아무리 부분조사 하더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2회 이상 초과하여 부분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자, 요거는 우리 납세자를 위한 부분조사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잠깐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서 뭐 할 수 있다?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납세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조사는 1번과 2번이에요. 자, 1번 보시면 경정등 청구. 자, 경정등 누가 청구했어요? 납세자가 나 억울하다 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정 청구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분조사를 할 게 있어요. 그럼 부분조사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 번이 있다? 그러면 납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2회를 초과해도 오케이 라는 것이고 2번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한 거다? 납세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2회 이상 2회를 초과해서 자, 부분조사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 4, 5, 6 요 나머지는요. 2회를 초과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노란 부분 보시면 다만 위 3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그리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실 때는 일단 부분조사는 기본적으로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누구를 위한 경우에는 납세자를 위해서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이고요. 법인세법상 자, 즉시상각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굉장히 여러분들 고마워하실 만한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맞고요. 자,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 복구, 도장이라는 건 페인트 칠하는 거, 그리고 유리 끼우는 거. 자, 이거는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데 불과한 비용이죠. 자, 무슨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이거는 회계 원리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12번 납세 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또는 그 보증, 보험증권 등은 담보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열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 것은 무슨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거되지 않은 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오답으로 좋아하는 게 자동차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귀금속. 이거 우리 열심히 기출문제 연습할 때 봤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이거 계속 울고 먹잖아요. 그렇죠? 보석이나 자동차는 뭘로 제공할 수 없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자,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맞추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3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총수입 금액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자, 잉여금 처분에 의했으면 그럼 그 잉여금 처분을 언제 할 것으로 결의를 했느냐?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것이고, 2번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자,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이자나 할인액은요, 그 사람의 수입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얘가 맘대로 핸들링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입된 날, 즉 실제 현금주의로 가는 거죠. 현금주의로 가는 거다. 얘네가 핸들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번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중 한도 초과액. 자, 요거는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공적 연금소득. 자, 우리 연금소득 중에서도 얘가 공적이 있고 우리 사적연금 있잖아요. 공적 연금소득의 수입 시기는요, 얘는 지급받기로 한 날, 즉 얘는 약정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급받은 현금주의가 아니고 약정일로 하기 때문에 지급받기로 한 날. 그래서 공적연금은요, 약정일이다. 현금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그 연금소득 중에 공적연금이 아닌 나머지 연금소득은 실제로 받은 날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약정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법인세 사업연도와 소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 자, 1번.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일부터 최초로 시작되는 거 맞고요. 자, 법인세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안 했대요. 그 사업연도 신고 안 했으면 뭘로 간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다. 자, 3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법인은 만약에 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지만,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업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종합소득, 이배삭은 연기,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언제 사업 개시했는지 이거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무조건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때 1년간 일어난 여러 가지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딱 두 가지 있어요. 출국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또는 사망일 이렇게 가는 것만 예외로 있을 뿐이고, 원칙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요 사업 개시일, 이런 거 폐업일, 이런 것들은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일단은 우리 4번 보시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간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죠. 자, 중단이 있고 정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중단된 경우, 즉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는 실제로 국세 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실제로 국세 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자 어떤 경우예요?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거.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고, 소멸시효 정지는요? 어떤 납세 유예 기간이라든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또는 뭐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잠깐 스탑, 정지시켜 놓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 요게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정 납부 기한, 자, 지정 납부 기한의 연장은요, 국세 징수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잠시 정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뭐다? 중단 사유가 아니고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일단은 1번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자, 이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자, 일단은 우리 대손이 발생했다. 즉 이러한 대손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신고조정사항은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때 돈 떼인 게 확실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멸시효 완성된 거.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법에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돈 떼인 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뿐만 아니고 법률에 따른 대손금은요, 너무나 돈 떼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 조정 사항으로서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 자, 어음상의 채권은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이거는 무슨 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고 조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와 법에 따른 거 빼고는 모두 다 무슨 조정 사항이다?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 그러면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그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람들 손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유 발생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사항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한국은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자, 겸용하고 있다. 즉,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각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각각 구분이 가능하면 일단 그 구분 가능한 대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거, 즉 지금 보시면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요거는 다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죠. 즉 우리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어? 즉 과세사업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그럼 얘는 너 부가세 창출 안 했어? 그러면 이거 공제 안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안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20만 원이 있으면 이걸 발라내가지고 어디에
어디에 사용된 것만, 과세 사업에 사용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세 사업에 사용된 거 어떤 기준으로 발라야 되느냐? 공급가의 기준으로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세와 면세 더하면 총 500만 원 중에서 과세 사업과 관련된 비율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과세 사업과 관련된 거 해서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문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공제 받을 수 없는 걸 물어봤네. 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네. 그러면 예, 과세 사업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 받을 수 없는 거 예, 공제 받을 수 없고 즉 10만 원 공제 받을 수 없고 자, 공제 받을 수 없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면세 비율을 해야겠네요. 그쵸? 면세 500분의 200 그쵸? 면세 비율로 하면 공제받을 수 없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8만 원 나오죠. 8만 원. 그쵸? 그래서 지금 얘랑 안분한 8만 원 해서 18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수시부과 후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자,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확정 신고하고 자,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되나요? 자, 일단 수시부가는 뭐예요? 수시부가 아직 신고 납부 기한이 되기도 전에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중간에 얘가 지금 세금 안 내고 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수시부가를 하는 거죠. 수시부가. 그러면 요 시점까지 즉 수시부가 시점까지에 대한 세금을 이때 수시부가로서 걷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또 이때 또 한번 신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소득세법은요 그 기간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돼요. 하지만 법인세는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시부가 후 자, 다른 추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자,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렇게 고쳐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2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 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자, 일단 우리 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것, 즉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납부 기한은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양도 중에서도 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 부분, 그 부담부 증여로 인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를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소득세는요. 이거는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원칙적인 2개월 이내보다 몇 개월 더 준다? 1개월을 더 준다. 그래서 3개월로 고쳐야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명 통지를 받은 자는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는 며칠 이내 청구한다? 30일 이내 청구한다. 자, 4번. 국세기본법 또는 자,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자, 국세정보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서 전자납세를 할 수 없대요. 자, 이런 경우 가끔씩 생겨요. 뭐 소득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 이때 막 서버가 마비돼가지고 이 홈택스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마비됐을 경우가 즉 장애가 복구되어서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이 아니고 그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장애가 막 밤 10시에 복구되면 그럼 그 10시까지 10시에서 12시까지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복구된 날이 아닌 복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로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자,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자,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자,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이때를 만약에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를 본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용역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인 게 뭐예요? 용역의 공급 시기의 원칙적인 거. 이거는 영무를 제공한 때, 즉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이나 재화가 사용된 때, 그때가 원칙적인 용역의 그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 자, 어떠한 특수한 경우, 즉 장기 할부라든지 완성도 지급 기준이라든지, 자, 그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가는 것이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과세 기간 이상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기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걸로 간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서 발급 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다? 그럼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 공급 시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는 그 공급 시기로 본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7일 이내에 받으면 인정해주겠다. 언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린 것보다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 대가 전액을 일시분으로 받고, 자,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자, 나오네. 지금 과세기간이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한대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이때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걸 인위적으로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인위적으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로 끊을 수밖에 없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이렇게 끊어가지고 각각을 공급시기로 본다. 그쵸? 두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 자,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3번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마저 볼게요. 완성도 지급 기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 이때는 원칙적으로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우리 장기 할부라든지 완성도 지급 기준이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해가지고 뭐 30% 완성됐을 때, 또 50% 완성됐을 때, 100% 완성됐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30% 완료됐을 때 3억 주고, 그 다음에 뭐 5억 주고, 그 다음에 뭐 5억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죠. 근데 계약하기를 그 다음에, 즉 이거 100% 다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200만 원 더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후에 지급하는 것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각각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로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완료일, 영무 제공 완료일의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자료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는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기타 소득 금액 어떻게 구해요? 기타 소득에서 뭘 뺀다? 필요 경비를 빼면 이익 성격인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우리 기타 소득에서 이 필요 경비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실제 발생한 실제 필요 경비와 법에서 인정하는 의제 필요 경비, 필요 경비율을 각각 열거를 해놨죠. 우리 법에서 80%, 60% 이렇게 우리 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율이 있죠. 이게 의제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산업재산권 양도로 인해서 수령한 대가 300만 원. 자,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서 수령한 대가 300만 원이면 지금 일단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일단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실제가 150만 원. 그러면 이 산업재산권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율 몇 퍼센트? 60%잖아요. 그러면 36, 18, 180만 원과 15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 이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점은요, 300만 원 마이너스 180만 원 해가지고 얼마예요? 120만 원. 첫 번째 점은 얘는 120만 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점,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 자, 이게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경비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데 실제 100만 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필요경비를 적용하죠. 그래서 63, 18, 180만 원 빼면, 자, 이것도 120만 원이죠. 그쵸? 120만 원. 얘도 12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했대요. 자, 이렇게 강연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경비와 몇 퍼센트? 60% 의제 필요경비 중에 큰 금액을 간다. 그래서 6, 4, 24, 240만 원.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얼마예요? 자, 240만 원 빼면 160만 원이죠. 얘는 16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점. 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직무발명 보상금은요, 언제 수령했느냐? 만약에 재직 중에 수령을 했으면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구분해요? 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렇게 퇴직한 후에 수령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가 아닌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가고요.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둘 다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일단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정리 일단 해주시고, 그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과세한다. 지금 얼마예요? 400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기타 소득 금액 120 더하기 120 더하기 160 해서 얼마? 400만 원. 4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비록
계산 문제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아니죠. 계산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는 구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에 대해서 의제 필요 경비율을 적용해 주는데 그 의제 필요 경비율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 필요 경비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됐을 때 산수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